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쓸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지대에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러시아 최정예 부대가 오랜만에 실제로 모습을 드러냈고 구소련 이후로 처음으로 수만 명의 예비군까지 동원되면서 진짜 충돌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마음 놓고 쳐들어온다면 나토의 도움 없이 막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면 300km가량 국경을 접한 폴란드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때 느꼈던 러시아의 망령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쩐 일인지 폴란드는 두 발 뻗고 편안히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2020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바쁜 상황인데요. 이렇게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 때와는 다르게 편안해진 이유가 한국산 무기를 잔뜩 배치시켜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12월 4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내년 초 17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여러 전선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터뷰했는데 러시아군 50개 전투전술단이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 4개 지역에 집결해 있고 탱크와 대포도 새로 배치됐다고 밝혔죠. 훈련 후 무기를 그대로 남겨뒀다가 차후 우크라이나 공격 때 활용하는 방식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면서 충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푸틴의 답변은 다릅니다. 현재 침공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로 넌센스라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먼저 싸움을 걸어와서 그에 대응하는 차원일 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푸틴은 11월 30일 한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군대를 보내지 말고 싸우지도 말자, 90년대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는 평화로웠으나 나토의 동쪽 확장이 계속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됐고 미국이 운용하는 수직 발사 시스템에는 토마호크 타격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명백한 위협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10분이면 모스크바로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고 이런 위협 대상에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나토를 견제하고 나토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일까요?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 시점으로 거슬러가 보겠습니다.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서독과 미국은 당시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통일된 독일의 경계선 밖 동쪽으로 나토의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서독과 미국의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이 철수할 명분이 되었고 독일은 통일됐습니다. 당시 동독에서 이러한 상황을 모두 지켜본 KGB 요원이 있었는데 이 요원이 바로 현재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나토는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소련 북해 8년 뒤 1999년부터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 나토에 가입하죠. 2004년에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과거 소련의 편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했던 나라들이 전부 나토에 가입한 건데요. 당초 러시아와의 약속과는 달리 나토가 러시아 쪽으로 자꾸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제는 한때 소련의 중심부이자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을 고려하고 있으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에 러시아는 군사행동을 시작해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하더니 2014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해버렸는데요. 나토는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이 러시아가 먼저 약속을 깬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2016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뿐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러시아와 국경을 접했거나 국경을 접한 것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에 죄다 나토군을 배치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서방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파탄이 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 것도 아닌데 러시아가 이토록 신경이 곤두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의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러시아의 기원이 키예프 공국인데 키예프가 1240년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 쑥대밭이 되자 주민들이 동쪽으로 이주해 건설한 것이 모스크바 공국이고 이렇게 세워진 모스크바 공국이 현재 러시아의 전신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는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가 있고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 가스관은 전부 우크라이나를 통과합니다. 즉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러시아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입맛을 다시고 있으니 러시아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각자 해석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무너져 버리면 가장 두려워할 국가가 바로 폴란드입니다만 지금 현재 폴란드는 걱정은커녕 오히려 편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국경을 책임질 한국산 탱크들을 모조리 배치해 두었기 때문이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10년간 양국이 서로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라는 국가를 두고 독일이 서쪽으로 3분의 1을, 소련이 동쪽으로 3분의 2를 각각 통치하자는 비밀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하지만 이 조약 체결 일주일 뒤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9월 17일 소련도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독일은 소련과 국경을 접한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소련의 심기를 거스를까 걱정했지만 이 비밀 의정서를 통해 소련의 손을 묶어버릴 수 있었죠. 그런데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은 없이 독일과 소련의 결정에 폴란드의 운명이 결정되었으니 얼마나 황당했을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었는데 몇 년 전에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해 강제 병합하더니 이제는 우크라이나 본토까지 쓸어버릴 계획이라니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폴란드는 오히려 크게 두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 자주포로 불리는 K9을 전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해두고 러시아가 침공하면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로부터 지난 2020년 11월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소련의 핵심 국가였던 만큼 구소련 무기로 군사력을 유지하던 우크라이나가 기존 포병 규격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새로운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이었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합병을 시작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력 현대화를 꾀하면서 폴란드로부터 크랩 자주포 도입을 고민한다는 소식은 의외로 한국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대량으로 납품할지도 모르는 자주포의 절반 이상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로부터 자주포를 수입하는데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폴란드가 수출하려는 이 자주포가 제조국은 폴란드이지만 한국과 영국의 피가 섞인 혼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폴란드는 나토에 가입하면서 영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영국제 자주포를 기반으로 만든 크랩을 도입했습니다. 영국이 생산하는 AS-90 자주포의 포탑에 폴란드가 개발한 차체를 사용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폴란드 공기업 부마르는 영국에서 AS-90 포탑 10개를 받아와 폴란드 차체에 얹어 10문의 자주포를 생산했는데 문제는 차체가 영국의 훌륭한 포탑을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차체에 균열이 가거나 서스펜션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 사격 한 번에 술 취한 주정뱅이처럼 꿀렁거리기 일쑤였죠. 만약 자주포 차체가 꿀렁거리면 당연히 정확한 사격이 불가능해 엄청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에 SOS를 보냅니다. 다만 아쉽게도 K9 자주포의 성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차체와 포탑까지 얹은 완품이 아니라 차체만 수입하기로 합니다. 당연히 영국은 AS-90의 차체를 사용해야 완벽하지 어디 짝퉁 차체를 수입해서 얹으려니라며 비방전을 펼쳤으나 폴란드는 굳건히 한국의 K9 120대를 3,500억 원에 도입합니다. 대당 가격은 약 28억 원으로 육군이 제공받는 K9 완제품이 38억 원이라고 했을 때 약 10억 원가량 저렴했습니다. 차체만 판매했으니까요. 계약은 차체 24대 완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이후 폴란드 공장에서 면허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46대를 생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삼성 테크윈의 후신인 한화 디펜스는 납기를 정확히 지켜 폴란드에 차체를 납품했고 영국제 AS-90의 포탑과 결합시키는 작업도 도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형 크랩은 육군 시험평가에서 이례적인 극찬 속에 5개 연대 전력화가 확정됐고 초기 납품분 24문 전부 우크라이나와 국경에 배치시켜 혹시 모를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이 어마어마한 관계로 러시아와의 전면전이 펼쳐졌을 때 절대 뒤지지 않기 때문에 폴란드가 가장 기대감을 가진 대표 무기입니다. 사실 K9은 한국의 주력 포병 전력인 만큼 약 1000대 이상이 운용되지만 해외에서 이 K9의 위상이 더 대단합니다. 최대 사거리 40km에 최고 속도 60km, 3분 동안 분당 최대 8발까지 발사할 수 있고 1시간 동안 분당 3발씩 발사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 자주포라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와 비교했을 때 기동성, 사거리, 대응 속도는 비슷하지만 가격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K9처럼 가성비가 훌륭한 자주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꾸준히 늘고 있음에 따라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572문을 팔아치웠습니다. 독일의 펜자우비치가 189문,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175문, 중국의 PLG45가 128문을 팔았는데 독일, 프랑스, 중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이 팔았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해 호주에 30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폴란드 외에도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이 앞다퉈 K9을 도입했죠. 어쨌든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현재 운영 중인 235문의 자주포를 전부 크랩으로 대체한다면 하나 디펜스는 이 거래만으로 무려 6,5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폴란드가 딴마음 먹고 자체 국산화를 시도해 뒤통수만 치지 않는다면 말이죠. 한국산 자주포의 위험이 이렇게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분쟁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준다면 그 자체로 뿌듯한 일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